대표님 7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따님이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손은 핸들을 놓칠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목숨 걸고 이 비밀을 숨겼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자연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강민우 32. 대리운전, 택배, 공사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매달 말이면 통장 잔고는 어김없이 바닥을 쳤고 월세는 어느새 넉 달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거기다 어머니 병원비는 내일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퇴원 통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담당 간호사 목소리가 얼마나 건조하던지 저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을 스쳐 지나가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대리운전 앱을 켜고 멍하니 호출을 기다리던 중에 문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성원그룹 회장 전속 기사 채용. 경력 무관. 면접 즉시 가능. 저는 처음에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제게 3위 성원그룹이라는 이름이 제 화면에 뜰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번호를 검색해보니 실제로 성원그룹 인사팀 번호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쪽에서 전직 기사들을 통해 검증된 사람을 추천받는 방식이었고 제가 예전에 몰아들인 한중혁 분이 저를 올려준 겁니다. 이름도 기억 못하는 분이었는데 저는 그날 새벽 2시에 넥타이를 메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는 취업 면접 이후로 한 번도 안 맨 것이라 매듭이 삐뚤어졌습니다. 3번을 다시 맸습니다. 면접은 이상했습니다. 성원그룹 본사 지하 2층 주차장 한켠에 마련된 작은 방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라는 분이 저를 마주보고 앉아서 첫 마디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강민우 씨 본 채용은 기술직이 아닙니다. 비밀 유지직입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 안에서 들은 것, 본 것, 느낀 것. 그 어떤 것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가족한테도요.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속이 서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밀린 월세, 통장 잔고까지. 그게 저를 뽑은 이유라는 걸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사정이 절박한 사람일수록 입이 무겁다는 걸 그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연봉 계약서를 받아들었을 때 숫자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대리운전으로 1년 내내 뛰어야 겨우 만질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도 저는 주저없이 사인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강태성 회장을 처음 본 건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분이 걸어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반 걸음씩 물러섰습니다. 수행비서도 경호원도 전부 그분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6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눈빛은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저를 한번 훑더니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그게 저와 강태성 회장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야말로 투명인간 생활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시는 항상 비서를 통해 내려왔고 차 안에서도 저와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핸들 잡고 목적지 가고 문 열어드리고 그것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회장님이었습니다. 가끔씩 아무 말 없이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강변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그러면 저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은 30분 넘게 그러셨습니다. 저는 숨도 크게 못 쉬었습니다. 비서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러세요. 특히 이맘때쯤이면. 이맘때요? 따님 길이 가까워지면.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강태성 회장에게 딸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7년 전에 죽었다는 것도. 그 딸을 제가 만나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집은 처음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원그룹 회장 강태성의 사저는 서울 성북동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외벽만 해도 어지간한 아파트 한 동 길이는 됐습니다. 철제 정문이 천천히 열리는데 그 안으로 펼쳐진 풍경이 마치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잘 다듬어진 소나무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고 석등 하나하나가 박물관 유물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본체는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절묘하게 이어진 구조였는데 지붕선이 얼마나 반듯한지 자로 잰 것 같았습니다. 궁전이라는 말 말고는 떠오르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원사가 지나갔습니다. 저와 불과 2걸음 거리였는데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땅에 고정하고 지나쳤습니다.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는 보지 못한 척 그냥 걸어갔습니다. 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가정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도에서 2명이 서로 마주쳐도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했고 그마저도 소리를 죽였습니다. 웃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건물 안에 수십 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쩜 저렇게 조용할 수 있는지. 발소리도 숨소리도 그 집에서는 전부 작아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에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실수라는 걸. 짐을 들고 들어서자마자 경호실장 박형도가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50 언저리. 눈매가 날카롭고 목이 굵었습니다. 군 출신 특유의 걸음걸이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가방을 아무 말 없이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뒤집었습니다. 옷까지 세면도구, 지갑까지 전부 꺼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항의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엔 손을 내밀었습니다. 휴대폰. 네? 휴대폰 주세요.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내밀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 꺼내줬습니다. 그는 제 폰을 받아서 봉투에 넣고 봉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강민우라고 제 이름이 적혔습니다. 이건 퇴근할 때 돌려드립니다. 사저 안에서 개인폰 사용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제 귀에 바짝 다가서더니 낮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선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 한 번만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1시간쯤 뒤에 나타났습니다. 본체 안쪽 응접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은 넓었지만 가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창문 앞에 혼자 서 있는데 역광이라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2 손을 앞에 모으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민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TV에서 보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강태성 회장은 항상 온화했습니다. 사회공헌 행사에서 환하게 웃고 직원들 어깨를 두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인자한 기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눈은 온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갑다기보다는 비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것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를 그냥 닫아버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집에서 본 건 무덤까지 가져가. 짧았습니다. 협박도 회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등골에 뭔가 서늘한 게 흘러내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잘 나온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배정받은 방은 본체 옆 별채 1층이었습니다. 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살던 월세 방보다 3배는 넓었습니다. 침대도 푹신했고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서 그냥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몇 달만 버티면 어머니 병원비 다 낼 수 있다. 밀린 월세도 갚는다. 그 다음엔 나간다. 조용히 깨끗하게.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집이 제가 조용히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 비밀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사저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처음으로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윤서진. 나이는 36. 회장님보다 25살 아래였습니다. 재혼이었습니다. 성원그룹 사내에서도 제게 뒷담화에서도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문은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들었습니다. 대리운전 손님들이 술기운에 흘려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강태성이 딸 죽고 나서 넋이 나갔는데 어디서 굴러들어온 젊은 여자한테 홀렸다더라. 돈 보고 들어간 거지 뭐. 얼마나 영악한 여잔데. 저는 그런 말들을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모시고 운전하고 입 다물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뒷좌석 거울로 그녀의 얼굴을 봤을 때 제가 들었던 소문들이 전부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전 일정은 청담동 갤러리 방문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정각에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옷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크림색 롱코트에 구두 굽소리가 돌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귀에는 진주 귀걸이, 손목에는 시계 하나.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오히려 단출한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뒷문을 열자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수고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허스키하다기보다는 조심스러운 낮음이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오래 목소리를 낮추는 연습을 해온 것처럼. 차가 출발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백미러를 조정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뒷좌석 승객 얼굴이 거울에 걸립니다. 의도하지 않아도요. 그 순간 사모님 얼굴이 거울 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미소도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달랐습니다. 눈밑이 아주 미세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덮었지만 가릴 수 없는 여러 날 밤을 울다 잠든 사람 특유의 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던 해에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던 제 얼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도로로 옮겼습니다. 본 척하지 않는 것도 이 일의 기술이었습니다. 갤러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전보다 사모님이 조용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변북로를 타는데 햇빛이 한강 위에서 부서졌습니다. 보통 때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인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잠깐 눈이 갔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사람을 끝까지 믿어본 적 있나요? 뜬금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백미러를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한 말인지도 확실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어본 적이 있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잖아요. 사람을,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을 끝까지 믿어본 적이 있냐고 물으면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웃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이상한 걸 물었네. 그 웃음이 문제였습니다. 웃음이었는데 슬펐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오래 연습한 웃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안심시키기 위해 혹은 자기 자신을 다독이기 위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연습한 그런 웃음. 저는 그냥 앞을 보고 운전했습니다. 그것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모님을 모시는 날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회장님은 주로 오전 일정이 많았고 오후엔 사모님 차를 제가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갤러리, 자선행사, 백화점 VIP 라운지. 가는 곳은 달랐지만 매번 느낌은 비슷했습니다. 화려한 장소에서 화려한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데 어딘가 그 자리에 녹아들지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한 번은 행사장에서 나오는 사모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창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론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백미러에 사모님 얼굴이 걸렸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저는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저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사모님이 내리기 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무엇에 대한 고마움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았고 그녀도 알았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해줘서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줘서 그 고마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별채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회장님은 차갑지만 권력이 있었습니다. 경호원도 비서도 고개 숙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에게는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 집 안에서 수십 명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완벽하게 혼자인 사람. 저는 그녀가 흘린 눈물의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낮았습니다. 출발 전에 기상 앱을 확인했더니 경북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떠 있었습니다. 비서실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정을 미루실 건지.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사모님께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우비를 트렁크에 챙겨 넣고 출발했습니다. 사모님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원래도 말이 많은 분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더했습니다. 조수석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하고 그냥 흘러가는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면서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올려도 앞이 흐릿했습니다. 민우 씨 천천히 가요. 네, 사모님. 속도를 줄였습니다. 산길은 좁고 굽이쳤습니다. 가드레일 너머로 낭떠러지가 보였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빗소리가 차 지붕을 두드리는 게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커브를 도는 순간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안으로 바위가 들어왔습니다. 크기가 제 허리춤은 됐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떡하니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젖은 노면에서 짧게 비명을 질렀고 차는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키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대시보드를 손으로 짚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낙석이었습니다. 폭우에 산이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바위를 밀어낸 겁니다. 혼자 치울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견인차를 불러야 했는데 산속이라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앞뒤를 살폈습니다. 후진해서 돌아가기엔 커브가 너무 좁았고 전지는 막혀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사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움직이기 어렵다고. 사모님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피 속에 뭔가를 찾는 것처럼. 그러다 제 시선이 따라가자 그녀의 눈이 한 방향에 멈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로 옆 산자락. 나무들 사이에 낡은 창고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함석 지붕에 회색 시멘트 벽. 창문도 없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그냥 거기 오래 서 있었던 것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봤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금뿐이에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빠르고 떨렸습니다. 저 창고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당장.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움직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이 제 발을 먼저 움직이게 했습니다. 부탁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눈이었습니다. 빗속을 뛰었습니다. 창고문 앞에 선이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자물쇠였는데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가 트렁크에서 타이어, 교체용 렌치를 꺼냈습니다. 그걸로 2번 내리쳤습니다. 2번째에 자물쇠가 떨어졌습니다. 문을 당겼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없으니 빗속에서도 내부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였습니다. 공기 자체가 먼지였습니다. 오래된 냄새, 녹슨 냄새, 그리고 또 다른 냄새.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이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나는 냄새. 불빛이 구석 침대를 비췄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침대 위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13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4살. 작은 몸이 낡은 담요를 반쯤 걸치고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에 쇠사슬이 감겨 있었고 사슬 끝은 침대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입술은 트 있었습니다. 뺨은 창백하다 못해 반투명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불빛 때문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쓰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저 아빠가 날 죽이려 해요. 그 말이 창고 안에 떨어졌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뒤에서 사모님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울지 않으려 참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왔어. 이제 왔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모님은 이 아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길을 택한 것도, 폭우 속에서도 일정을 강행한 것도 전부 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여기 가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빠. 강태성 회장. 처음엔 신문인 줄도 몰랐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후는데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신문지였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가 말려 있었습니다. 습기에 군데군데 얼룩이 졌지만 활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성원그룹 외동딸 강아린 해외 유학 중 사고사. 향년 13세. 날짜는 7년 전이었습니다. 기사 옆에는 영정사진처럼 쓰인 듯한 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 저는 그 사진과 침대 위 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더 어리고 더 밝고 살이 올랐지만 분명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창고 문틀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 사건을. 당시 꽤 크게 보도됐습니다. 성원그룹 회장의 무남 동료가 스위스 유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강태성 회장이 오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고 온 나라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강아린. 사모님이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가 반응했습니다. 느리게 힘겹게. 오랫동안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자기 이름에 낯설어 하면서도 그 소리를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사모님은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쇠사슬이 감긴 손목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목 주변 피부가 붉게 패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많이 아팠지. 많이 무서웠지. 사모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버티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모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울어서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렌치로 사슬을 고정한 자물쇠를 쳤습니다. 3번 만에 풀렸습니다. 사슬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창고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아이가 그 소리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반사적으로. 소리에 놀라는 게 몸에 밴 것처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모님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그냥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등을 침대 프레임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만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 사모님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민우 씨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제가 몰래 살려서 숨겼어요.
이 아이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품고 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회장은 이 아이를 없애려 했어요. 보험이었어요. 강아린 앞으로 든 생명보험이 수백억이었고 상속 지분도 있었어요. 회장이 재혼을 원했는데 전 부인 사이에서 난 아이가 살아있으면 지분이 나뉘어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알았어요. 창고 열쇠를 우연히 발견했고 뭔가 이상해서 따라가 봤더니 할인이가 있었어요. 아이 강할인이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인데도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라서일 겁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가 다 저 안에 있을 텐데 그걸 표정으로 꺼낼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이 계속했습니다. 제가 살려두려고 몰래 먹을 것을 가져다 줬어요. 회장 모르게. 이 창고로 오는 길을 아는 사람은 회장이랑 경호실장 박형도밖에 없는데 제가 그 경로를 외웠어요. 일정이 겹치는 날을 골라서 조금씩 왔어요. 오늘도 그래서 온 거예요. 핏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창고 벽에 붙은 신문을 다시 봤습니다. 사망 기사. 영정 같은 사진. 7년 전 이 아이는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아버지 손에 의해.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봤습니다. 민우 씨 상대가 누군지 알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강태성이었습니다. 검사도 경찰서장도 국회의원도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나라였습니다. 신고를 해도 묻힐 수 있었습니다. 아니, 묻히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먼저 사라질 수도 있는 상대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할인이 저를 봤습니다. 아까보다 눈빛이 조금 살아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눈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면서 만난 어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지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믿는다는 건지 그냥 들었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고개짓 하나에 저는 뭔가 단단히 묶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망치면 안 되겠다는 느낌. 창고에서 사저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낙석은 폭우가 잦아드는 사이 지나가던 공사 트럭이 치워졌습니다. 차는 다시 굴러갔고 와이퍼는 빗물을 걷어냈고 내비게이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백미러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할인이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이 감긴 손목, 말라버린 눈, 학교 가보고 싶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의 그 텅 빈 표정. 사저에 도착해서 사모님을 내려드리고 차를 돌렸습니다. 별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시동을 끄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미 그쳐가는 비였는데도 제 귀 속에서는 계속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린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별채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었더니 사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낮에 입었던 코트가 아니라 수수한 가디건 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지운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훨씬 어려 보였고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온병이었습니다. 잠 못 자실 것 같아서요. 저는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탁자에 보온병을 내려놓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저도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보온병에서 따른 건 율무차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마셨습니다. 사모님은 자기 컵은 쥔 채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 네. 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모님이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듯하게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저는 당황해서 일어섰습니다. 앉으시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호 씨, 제발 할인이를 밖으로 데려가 주세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못해요. 제가 움직이면 회장이 바로 알아요. 제 차에는 위치 추적기가 달려있고 경호원들이 제 동선을 다 보고해요. 오늘 창고에 간 것도 아마 내일이면 알 거예요. 저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사모님, 할인이는 민호 씨 차로 나갈 수 있어요. 기사차는 검색이 달라요. 회장이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경호원들이 함부로 못 열어요. 트렁크에 숨기면 검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강태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달 사이에 충분히 봤습니다. 그 사람 눈빛 하나에 수십 명이 움직였습니다. 말 한마디면 사람 하나 사라지는 것쯤 일도 아닐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32 먹은 기사였습니다. 방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병원비 겨우 해결했는데 이 일 잘못됐다가는 어머니 혼자 남겨지는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려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았다는 듯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이 더 힘들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녀가 보온병을 챙기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사모님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제 방을 노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문 아래 틈으로 뭔가 작은 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서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반으로 접힌 종이.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오랫동안 글씨를 쓰지 않은 손으로 쓴 것 같은 글씨였습니다. 아저씨, 학교 가보고 싶어요. 한 번만요. 저는 한동안 그 종이를 봤습니다. 강할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몰랐습니다. 사모님 뒤를 몰래 따라온 건지 혼자 찾아온 건지. 문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지 이미 돌아간 건지.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폭도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입고 있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맨발로 서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밀어넣은 것으로 이미 다 한 것 같았습니다. 그 손이 제 손끝을 잡았습니다. 살짝. 손가락 끝만. 잡은 건지 닿은 건지 모를 정도로 가볍게. 무너졌습니다. 뭔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게 그 작은 손끝 하나에 다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생각도 겁도 계산도 전부.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어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학교 가고 싶어요?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학교요? 아이가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냥 아무 학교요. 친구 있는데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돈 때문에 들어온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밀린 월세. 그것 때문에 이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 냄새 같은 건 처음부터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돈보다 먼저인 게 있다는 걸. 저는 사모님을 봤습니다. 그녀는 문틀에 기대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사모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할인이는 여전히 제 손끝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사실 잠을 잔 게 아니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서 계획을 10번, 20번 머릿속으로 돌렸습니다.
어디서 막힐지 어디서 들킬지 그때 어떻게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어젯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을 넘기면 안 돼요. 회장이 내일 창고 확인하러 간다고 했어요. 저는 세수를 하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손이 떨렸지만 소매를 단정하게 여몄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그냥 기사 얼굴이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은 사람의 얼굴.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량 트렁크에는 비상용 공간이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에 간혹 있는 구조입니다. 트렁크 바닥 매트 아래 스페어 타이어 보관함 옆으로 납작하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차를 인수받았을 때 구조를 파악하다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흘려봤습니다. 오늘에야 그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인이는 새벽 4시 반에 왔습니다. 사모님이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검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걸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것처럼. 숨는 법을 오래 연습한 아이였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여줬습니다. 할인이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작은 몸이었습니다. 웅크리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얇은 담요를 넣어줬습니다. 손전등도 작은 거 하나 쥐어줬습니다. 소리 내면 안 돼요. 움직이지도 말고. 제가 2번 두드리면 다 끝난 거예요. 할인이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떨고 있었습니다. 트렁크를 닫으려는데 할인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네, 고마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사모님과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조심하라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그녀는 본체로 들어갔습니다. 회장 아침 식사 시간은 6시 반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시간에 식탁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소와 똑같이. 그게 사모님이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 소리인지 엔진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대문까지는 천천히 갔습니다. 정문 앞에는 경비 초소가 있었습니다. 항상 2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2명이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을 내리고 출입증을 내밀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목소리도 똑같이. 외부 일정 차량 출차입니다. 경비원이 확인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잠깐요. 경호실장 박형도였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본체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재킷에 손을 찌른 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형도가 차 앞에 섰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잠깐. 그리고 말했습니다. 트렁크 열어보시죠. 표정이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처럼. 하지만 이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손이 굳었습니다. 트렁크 버튼에 손을 올린 채 1초, 2초.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그 어떤 계획도 이 순간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선명하게. 본체 안에서. 그리고 회장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이게 뭐야? 박형도가 본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비원들이 뛰었습니다. 무전이 터졌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사모님이었습니다. 회장 아침 식탁에서 와인잔을 깨뜨린 겁니다. 일부러. 저를 위해.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단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단기 봉이 튕겨 나갔습니다.
차가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성북동 새벽 골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검은 SUV 세대가 정문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이미 시동이 걸려 있었던 것처럼 바로 따라 붙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꺾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가 부딪힌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찔렸지만 속도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백미러 안에서 검은 SUV 불빛이 좁아졌다 멀어졌다 했습니다. 아직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SUV들이 멀어졌습니다. 골목을 3번 꺾고 지하차도를 통과하고 반대 방향 버스 전용차로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면서 거리를 벌렸습니다. 백미러에서 검은 불빛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손이 떨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핸들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바닥이 하얗게 됐습니다. 할인이를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소리를 죽여서 말했습니다. 트렁크 쪽으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사저에서 압수된 채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차를 세우고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공중전화가 있을까 싶었는데 구석에 한 대가 있었습니다. 녹슬었지만 작동했습니다. 번호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대학 동기였습니다. 졸업하고 지방 일간지 사회부 기자가 됐습니다. 연락이 뜸했지만 번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새벽인데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수야, 나 민우야. 강민우. 민우?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저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7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성원그룹 상속녀가 살아있어. 내가 지금 그 아이랑 같은 차에 있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3초쯤. 그러다 진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어디야? 진수가 데려온 건 본사 사회부 팀장이었습니다. 졸음쉼터 편의점 앞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트렁크에서 꺼냈습니다. 아이가 밖으로 나오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오래 웅크리고 있어서였습니다. 제가 부축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빛이 할인이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기자들이 아이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굳었습니다. 팀장이 재킷을 벗어서 할인이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다 얘기해줘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기사 자리에 지원한 날부터 창고를 발견한 날까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이야기도 박형도 이야기도 신문지에 붙어있던 사망 기사도. 할인이가 옆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이야기인데도 덤덤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요. 팀장이 녹음기를 껐습니다. 증거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인이가 문 밑으로 밀어 넣었던 종이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학교 가보고 싶다고 쓴 그 종이. 그리고 할인이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쇠사슬 자국이 아직 선명했습니다. 팀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뉴스 속보는 오전 11시에 터졌습니다. 저는 진수가 빌려준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편의점 TV에서도 나왔습니다. 속보 자막이 화면 아래를 달렸습니다. 성원그룹 강태성 회장 친딸 강할인 7년 만에 생존 확인. 감금 및 살인 미수 혐의. 그 아래로 자막이 이어졌습니다. 상속 조작. 보험금 편취. 미성년자 불법 감금. 채널마다 같은 뉴스였습니다. 앵커들이 흥분을 가라앉히며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첫 번째가 강태성이었고 두 번째가 강할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인이가 제 옆에서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얼굴이 나왔습니다.
7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교복 입고 웃는 사진. 하린이가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저 웃고 있네요. 응. 저 때 진짜 웃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긴급 체포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뉴스로 봤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그 사람 얼굴을 처음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박형도도 함께 연행됐습니다. 윤서진 사모님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나중에 진수한테 들었는데 사모님은 조사실에서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하린이가 살아있다는 확인이 끝나자 그때서야 입을 열었다고요. 준비한 것처럼 차분하게 알고 있는 걸 전부 다 말했다고. 그날 저녁에 사모님이 하린이한테 왔습니다. 저는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하린이가 제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있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하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린이가 처음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기는 게 어색한 것처럼. 그러다 천천히 손을 들어 사모님 등에 얹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사모님이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던 사람이 처음으로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환하게 서럽게. 그 두 가지가 동시에였습니다. 저는 다른 데를 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린이는 임시보호시설에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들렀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린이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학교 같이 가줄래요? 학교요? 입학 상담하러 간대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하린이 손을 잡고 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철망 너머로 그 아이들을 봤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오래. 눈이 빛났습니다. 처음 보는 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월세는 여전히 밀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다음 달치도 아직 몰랐습니다. 성원그룹 기사 일은 당연히 끝이었고 당장 다음 주부터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통장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자리에 뭔가 들어찬 것 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말, 예전엔 그냥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말이 아니라는 걸. 돈으로 못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 중 가장 무거운 걸 이 일에서 가졌습니다. 하린이가 처음으로 웃는 걸 본 것. 그거면 충분했습니다.